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2교시 1교과에서 97페이지 39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9번 보시면 면접 진행 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안정된 면접을 위한 분위기 조성, 효과적 개입을 위한 면접 구성,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면접 촉진,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면접 과정에서 이 면접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무조건적 수용. 자, 놔두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지. 여기에서 가장 말하자면 CCBB가 논해질 것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40번은 40번. 자, 40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에서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 설명을 했었지요. 세팅과 콘텍스트를 고려해야 된다.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그리고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공식적 활동이다. 기본적인 특히 목표 지향적 활동 꼭 가지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41번에 보시면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계 형성을 위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다. 클라이언트가 모순된, 불일치된,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면접 기술의 하나로 직면 기법을 이용해서 모순된 점을 지적해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직면을 기법을 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초기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불안해하면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누가 시비를 걸고 받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호기심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진행. 아니죠. 전문가의 눈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무슨 클라이언트의 호기심거리를 해소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질문? 당연히 이걸 절제하고 그게 바로 안내 기법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실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대화이자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자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치료의 효과를 갖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시간 제한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면 4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43번에 보시면 면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점 제공 기술, 클라이언트의 행동,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결정적 요인을 찾는 데 돕는다. 면담 기술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왔는 이런 기술은 우리가 저변에 깔려있는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 모순되고 불일치되고 하는 이런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직면 기술이라고 합니다. 표현 촉진 기술, 클라이언트의 정보 노출을 위하여 말을 개소도록 하는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사고, 행동의 모순을 깨달으려 하는 기술로서 1번에 있는 것처럼 행동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결정적 요인을 찾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직면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며 파악하고 듣는 기술, 경청,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관찰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점 제공 기술 등등 다양한 기술, 자, 여러분들 해설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라포, 형성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그야말로 친밀하고 허용적인, 따뜻한, 인간적인 이런 분위기를 라포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부정적 감정 표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아니죠. 의도적 감정,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거 니은번 틀렸으니까 니은번 다 틀렸군요.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억번이 맞으니까 니은 기억번이 맞으니까 답은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다음에 진실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한다. 당연한 말씀이고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경우는 즉시 이유를 묻는다.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이런 경우에 즉시 이유를 묻게 되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또 역사와 관련된 제도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1995년 정신보건
법 제정, 1997년 자격제도 시행, 1998년 제1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시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에 한해 응시 자격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노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사회복지사 제도나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은 됐지만 아직은 민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이제는 큐넷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이것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이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론입니다. 과정론을 저는 교재에서 설명할 적에 인테이크, 접수부터 시작해서 조사, 사정, 그리고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결과의 개입 전략의 구체화해서 목적 설정 및 계약 이 단계를 넣습니다. 그리고 개입 평가 및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접수 인테이크. 접수 단계에서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서비스와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건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련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문제 확인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든 의뢰를 하든. 초기 면접지, 정보 제공 동의서, 심리 검사 등에 관한 관련 서식을 작성한다. 정보 제공 동의서 이런 것 등은 개입 전 사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사정 말 아니면 개입 전이라고 할 때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상세히 설명한다.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같은 문제로 47번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의 과제로 적절치 않은 것은 원조 관계 수립, 개인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사정 이후에 나오는 거죠. 또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는 사정 이후에 등장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화, 라포 형성 등이 있지요. 관계 형성,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저항감 해소. 동기화와 저항감 해소는 같이 갈 수 있는 관계 형성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0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거기 48번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접수 단계에서 만남 이후에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추천한다. 의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 의뢰될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상담 기법을 알려준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줄 알고 알려주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거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와 공유한다. 의뢰 후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접촉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3번은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9번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50번에 보시죠. 50번. 인테이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에 포함되는 내용 모두 고른 것은 문제에 관한 정보, 당연하지요. 원가족의 가족관계,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관계. 어쨌든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이 수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는 인테이크를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이제는 사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종래에는 진단이라고 했었는데 사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단처럼 문제점만 찾아내서 치료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 찾아내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진단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겠군요. 개입을 위해 문제 상황을 파악한다. 강점과 자원을 확인한다. 사실은 강점과 자원도 확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이웃이 제공한 의견도 사정자료로 활용한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쌍방적 활동이다. 좋습니다. 사정 좋습니다. 사정에서는 특히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52번에 보시면 실천 과정 중 사정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의 강점 확인. 그렇죠? 단점이나 문제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개입의 목적과 목표 결정. 그래서 사정에서는 사정을 통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여부 확인은 그야말로 관계를 맺어도 되냐, 문제를 확인한 이후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냐, 이건 접수 단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문제의 기초선 파악, 문제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파악. 3번 관계 형성이야 아니면 의뢰안을 결정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의 적격성 여부 확인, 인테이크 단계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53번은 여러분들이 보시셔도 되는데 거기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개입 과정 내내,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순환적 과정이거든요. 내내 진행된다.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에 따라 개별화한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을 갖는다. 쌍방적 협력관계에서 상호작용 과정이다. 다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정 봐주시고.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 가시면 또 사정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55번으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의미 있는 환경체제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의미 있는 환경체제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생태도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의미 있는 환경체제들과의 역동적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생태도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사정의 도구에는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생활력 도표, 소시오메트리 뭐 이런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생태도 있고. 56번 클라이언트 환경 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나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 자원정보, 접촉 빈도, 강도 등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시죠. 페이지 넘어가셔서 57번에 보시면 57번 103페이지 57로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다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되는 것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해서 같이 하는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와 연결돼야 된다. 목적은 장기적이고 긍정적 결과 형태로 제시돼야 된다. 목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방향의 형태로 진술된다. 당연하죠. 결과지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접근되는 것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되어서 결정되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자, 조금 수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번 실천 개입의 목표로 바람지가 기술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스마트 기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기법. 그래서 얼마나 스마트 기법,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결과 지향적이고 그리고 시간 제한적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스마트 기법에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문제를 59번에서도 역시 스마트 기법, 애간의 목표 설정 기준, 애간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스마트에 해당되는 거, 역시 영어 문제가 되겠죠. 앞에서 한번 다뤄봤었죠. 이렇게 다루는 바로 이 스마트 기법, 뭐 행정론에서도 다루고 다양하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거. 그래서 목표 구체성, 다음에 측정 가능성, 다음에 획득 또는 달성 가능성, 결과 지향성, 그리고 시간 제한성,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거기 6번에 60번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지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관의 가치나 기능에 맞지 않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아니죠. 기관의 가치와 기능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성보다는 동기부여를 더 중요시한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설정하는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반영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단기화된 것을 목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목적이라고 하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목표가 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판단으로 결정한다?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되는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목표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시급성, 달성 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리을법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가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61번, 62번은 여러분들이 해설과 더불어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63번 보시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제 메시지를 이야기하여 비언어적 단서들을 찾는다. 눈 깔고 입 꾹 다물고 있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그러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단서를 찾는 거죠. 클라이언트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을 자제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비자발적인데 바로 너무나 그 모순점이나 저변에 깔린 것을 찾아낸다고 뒤집어 버리면 오히려 엎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제한다. 양가 감정, 특히 니은번과 같은 함정이 잘 보셔야 되고,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성찰의 기회를 둔다. 사회복지사 개인이 노출될 때 역전이를 주의한다. 조심해야.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끌어당긴다고 자기 노출을 과하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역전이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105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64번 자 넘어가셨습니까? 자 64번에 보시면 64번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고, 65번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반드시 나오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냥 반드시 출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착시하지 말자. 중개자와 중재자를 착시하지 말자. 중개자는 연결, 중재자는 조정, 갈등의 조정을 중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옹호자는 대변인이죠. 힘없는 사람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편들어주는 걸로써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거 편들어주는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줬다. 소개했다. 연결. 중개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군요.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미나를 실시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교육자, 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연결시킨다. 연결, 중개자의 역할이 되겠고,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직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시만 하지 않으면 틀리실 영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셨지요? 66번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한 개인 역할로 모두 옳은 것은 가족에 의해 강제에 입소되었던 장애인이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보건에 이번에는 자의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이 있는 것처럼 또 장애에 관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입원도 다양한 이런 것이 있는데 강제 입소됐다는 말을 썼습니다. 퇴소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퇴소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들을 설득하여, 설득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공동생활 과정에 입주할 것을 연계하였다. 자, 거기 보면은 강제로 입소시켰던 가족들과 퇴소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누구 편에 서서? 강제 입소되었던 장애인 편에 서서. 자, 이것은 뭐로 우리가 옹호자, 대변인 또는 조력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다음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는 것은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자의 역할이나 정보를 안내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연계하였다. 이게 바로 또 중개자군요. 디귿번이 중개자. 디귿번 중개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것을 쭉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지는 클라이언트가 활용하기를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절차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모델이라고 또는 시범이라고 하는 걸로써 이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직관력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해석이죠.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 하는 행동을 과거의 어떤 진술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이면에 깔린 것 등을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것이겠군요.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것은 정화법이나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명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식하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모순이나 불일치점을 지적해 주는 것은 직면이라고 합니다. 답은 여기에선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시죠. 68번입니다. 아들의 과잉 행동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아들은 활동적이네요 라고 얘기하며 부정적 문제의 긍정적 의미를, 같은 말도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말도 과잉 행동을 아주 활동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재명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종이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써서 나중에 많은 상처를 두는 경우가 보였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이미 초입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재명명 기법을 써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생활 기록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할 때 엄마나 부모들은 해석을 잘해야 되지요. 활동적이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대단히 떠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69번은 함정 문제가 되겠는데, 클라이언트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입 기술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직면, 격려, 초점화, 재명명, 정보 제공, 다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어떤 관계 기법이나 개입 기법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인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격려는 정서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이런 기법이 되겠어요. 정서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초점하니, 해석이니, 명료하니, 재명명이니, 용합부 이런 것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인데 비해서 재보증, 환기법, 격려 이런 것 등은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의 심적 영역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기법, 정서적 능력의 향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에 보시면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집단성원 A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감정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A군의 왜곡과 사고의 불일치를 설명하여 A군이 자신의 상향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때 사용한 기술을 우리가 직면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자꾸 자기의 의구심을 갖거나 자신이 없어 할 때 힘을 실어주는, 아니야 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을 우리가 재보증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 시 적절치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의 내용과 감정이 일치해야 된다. 지나치게 솔직한 자기 노출은 자제해야 된다. 자기 노출은 비윤리적인 높이해야 된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신뢰와 존경을 구축할 수 있는 또 동질감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개입 기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A는 틀린 거고 클라이언트 반응에 따라 자기 노출의 양과 형태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연결시키면 되겠고 자기 노출의 긍정적 부정적 면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말입니다. 답은 3번 자기 노출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개입을 거쳐서 이제는 종결 단계로 왔죠. 인테이크, 조사, 사정, 목표 설정 및 계약 설정. 다음에 개입 기법 봤습니다. 그리고 종결.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촉진한다. 클라이언트와의 접촉 빈도를 줄여간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이것은 개입 단계에서 하는 거고 접촉 빈도를 줄여 이제 종결 단계죠.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조정한다. 이건 뭐 개입 단계고 클라이언트를 대변하여 자원을 확보한다. 이것도 개입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다. 이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수집 단계, 조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종결 단계도 취할 것은 역시 접촉 빈도를 줄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서 한 문제 더 봐야 되겠군요. 74번에 보시면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이렇게 종결이 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개입 과정 중에 수시로 실시한다. 말이 안 됐어요. 사후관리는 종결된 이후에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개입 중에 수시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를 확인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재개입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변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론. 얼만큼이나 출제 비중이 높은 줄 알겠지요. 과정론만 가지고도 이만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하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7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